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관계의 언어. 지은이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문요한입니다. 우리는 매우 정교한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의 생존은 타인의 행동과 의도, 정서를 이해하는 데 달려 있다. 자코모 리촐라티. 프롤로그를 읽겠습니다. 마음 읽기는 자신의 느낌이나 짐작으로 상대의 마음을 판단하는 것을 말하며, 마음 헤아리기는 판단을 유보하고 상대의 마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마음 헤아리기가 작동하면 섣부른 판단이나 조언이 아니라 상대에게 공감하고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대화가 오갈 수 있다. 자녀와 안정적 애착을 맺는 부모, 시간이 갈수록 사랑이 깊어가는 커플, 서로 힘이 되어주는 친구, 일터에서 잘 소통하고 협력하는 이들은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눈치를 보고 어림짐작하는 게 아니라 말과 행동뿐 아니라 상황과 맥락을 살피며 대화를 통해 상대를 이해한다. 이들은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가 자신과 다른 마음을 가진 개별적 존재라고 생각한다. 상대의 마음을 잘 모를 수 있다고 가정하고 상대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한다. 이들은 관계 안에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가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상대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다. 내가 점점 작아지는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다. 좋은 관계란 나, 너, 우리가 모두 커지는 상호 확장의 관계이며 이는 마음 헤아리기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 인간 관계에서는 관계 지능이 중요하다. 관계 지능의 핵심은 바로 마음 헤아리기다. 마음 헤아리기 치료를 창안한 정신분석학자 피터 포나기는 마음 헤아리기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갈등과 분쟁, 증오와 혐오로 들끓고 있다.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면 우리 사회의 마음 헤아리기 능력은 매우 빈약한 셈이다. 대한민국은 공존과 협력을 위한 마음 헤아리기보다는 생존과 투쟁을 위한 마음 읽기가 지나치게 발달한 상태다. 그러다 보니 회피와 부정, 분열과 투사 등 미숙한 방어 기제가 사회 전체에 팽배해 있다. 우리 사회 자체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생각에 관한 생각을 쓴 행동경제학의 대부 데니얼 카너먼은 왜 인간이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잘 못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인간의 사고 체계를 빠르게 생각하기와 느리게 생각하기로 구분한 바 있다. 나는 이 두 가지 사고 체계가 인간관계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마음 읽기와 마음 헤아리기로 구분했다. 마음 읽기란 공감이나 이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과 행동의 의도를 느낌과 짐작으로 속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 헤아리기는 사람의 마음을 중심에 두고 관계를 맺는 상태를 말한다. 그럴 때 마음과 마음이 만난다. 관계가 깊어진다.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다. 마음과 마음은 만나야 한다. 관계는 마음 헤아리기로 더 깊어져야 한다. 이 책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다. 갈등이 풀리지 않는 커플들은 특징이 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기고 지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대화는 늘 누구 잘못이 큰지 따지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들은
머리로는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무엇을 존중해야 하는지는 잘 모른다. 존중의 핵심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의 존중이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상대가 화를 내는 것은 예민하기 때문이라는 비대칭적 기준을 가진 사람이 흔하다. 어떤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상처다. 상처난 감정은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바로 치유되지 않고 그만 덮어야겠다고 결심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무엇이 맞고 틀렸는지,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끝까지 따지기보다 무엇 때문에 힘들고 상대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 나누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나라 말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말들을 살펴보면 7대3 정도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가 긍정적인 감정어보다 많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인간은 부정적인 사건이나 정서를 더 강하게 경험하고 오래 기억하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사건이나 정서가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부정성 편향이라고 한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보편적 현상이다. 심리학자 랜디 라스는 긍정적 감정에 비해 부정적 감정의 강도가 3배가량 높다고 보았다. 이런 부정성 편향을 바탕으로 하는 심리 법칙이 사의 법칙이다. 나쁜 일 한 가지에 강한 영향력을 상쇄하려면 좋은 일 4가지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부부가 말다툼을 한 번 하고 나면 다정한 대화를 4번은 나눠야 관계가 회복된다는 얘기다. 좋은 관계에는 서로가 상대의 가려운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내어 긁어주는 마음 헤아리기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어디가 가려운지 묻지 않고 지레짐작으로 긁어주고는 반응이 신통치 않으면 답답해하고 억울해한다.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는 속담이 있다. 말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거라는 생각은 착각일 수 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상대의 얘기를 다 들어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다수는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상대의 마음을 판단하고 영향을 끼치려 하고 더 나아가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기를 요구한다.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위로, 조언, 충고, 도움 등을 남발하기도 한다. 고통받는 당사자는 이럴 때 어떻게 느낄까? 이해와 공감에 앞서 변화를 재촉받는 기분이 되기 쉽다.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자신도 모르게 방어 상태가 되어 경계를 세운다. 이 경계는 안전감과 연결감을 느낄 때 다시 열린다. 이는 해결책을 제시할 때가 아니라 상대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할 때 가능하다. 상대의 마음이 어떤지를 궁금해하고 들어보는 것이 먼저다. 관계의 핵심은 마음의 연결이다. 연결의 끈을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속단이다. 글자 그대로 서둘러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마음의 연결을 만들고 회복하는 것은 관심이다. 관심이 있으면 왜 그렇게 생각할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일까? 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까?처럼 상대의 마음을 궁금해한다. 그러나 관심을 갖는 것은 타인 중심적이고 의식적이고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관심을 풀어 말하면 상대의 주관적 경험을 속단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으면서 그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관심이 사라지는 순간 관계는 멀어진다. 진정한 공감은 상대의 주관적 경험을 바꾸려 하지 않으면서 그것에 동참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마음 헤아리기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자신의 입에서 나는 냄새는 못 맡으면서 타인의 입냄새는 기가 막히게 잘 맡는 게 인간이다. 타인의 이중잣대는 잘 찾아내지만 정작 자신의 이중잣대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받기를 바라면서 상대에게는 내가 해주는 그대로를 좋아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자신이 상대를 위해서 한 일을 상대의 느낌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그렇지만 상대가 나에게 한 일은 상대의 의도가 아니라 내 느낌으로 판단한다. 인간 관계에서 성숙하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상대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고 자신의 어떤 점이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다. 어떤 이에게 다름의 존중은 갈등과 친밀함을 회피하는 거리두기의 도구다. 이들에게 너와 나는 달라 라는 말은 나에게 아무런 간섭도 하지 말고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라는 의미다. 또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러니 우리는 함께할 수 없다의 우회적 표현인 경우도 많다. 다름을 존중한다는 것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인정은 시작일 뿐 관심과 호기심으로 이어져야 한다. 나는 이 일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상대는 왜 저렇게 느낄까? 궁금해하고 그 마음이 서로 오가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 다름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이해가 될 때 다름의 존중이 이루어진다. 그 순간 다름은 다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조율과 통합이 일어나고 종종 하나됨의 영역이 만들어진다. 건강한 관계에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도 존재한다. 우리라는 교집합을 토대로 나도 커지고 너도 커지고 우리도 커질 때 건강한 관계가 된다. 다름이 인정과 관심을 거쳐 이해로 나아가는 것, 다름이 우리로 바뀌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다름의 존중이며 마음 헤아리기다. 심리학자 셜리 킬패트릭 연구팀은 신혼부부 55쌍을 모아 매년 부부들을 실험실로 불러 대화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다. 그러고는 한 사람씩 따로 불러 녹화된 영상을 보여주며 이렇게 질문했다. 이 장면에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감정이었는지 적어주세요. 그리고 상대방은 어땠을지 추측해보세요. 연구팀은 3년간 신혼부부들과 이 실험을 반복했다. 실험 결과 결혼 6개월 차보다 1년 반이나 2년 차 부부의 공감 정확도가 더 낮았다. 상대를 잘 안다는 선입견이 생기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무뎌지면서 마음을 엉터리로 읽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상대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많은 갈등이 비롯된다. 실험에 따르면 사람들의 평균적인 공감 정확도 점수는 100점 만점 중 22점에 불과했다. 친구 간에도 40점을 넘지 못했다. 쉽게 말해
2번에 1번 이상은 상대의 마음을 잘못 해석한다. 마음 헤아리기는 상대의 마음뿐 아니라 자기 마음도 헤아리는 균형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관계에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이해해야 한다. 서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대화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한도 끝도 없이 그럴 수는 없다. 원하는 것을 여러 번 차분히 이야기하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상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관계는 재고해야 한다. 상대는 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신에게 관심이 별로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마음을 이해하는 시스템 1은 마음 읽기다. 공감이나 이해의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말과 행동을 눈치나 짐작으로 빠르게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직관적이고 판단적이고 자동적이다. 마음 읽기는 처리 속도는 빠르나 주관적이기에 정확도가 떨어지며 그 사람의 과거 경험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쉽게 말해 무시당한 경험이 많은 사람은 상대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기 쉽다. 마음 이해를 위한 시스템 2는 마음 헤아리기 체계다. 마음 읽기와 달리 의식적이고 비판단적이고 맥락 이해에 바탕을 둔다. 소통과 협력에 목적을 두며 상대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작동한다. 여러 정보를 종합하고 대화를 통해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만큼 처리 속도는 느리다. 마음 헤아리기는 양육자와 다른 사람들에게서 마음 헤아림을 받아야 발달할 수 있으며 건강한 어른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마음 이해 방식이다. 이 능력은 인간의 전유물이며 진화의 역사에서 소통, 협력, 친절의 바탕이 되어왔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인간다움의 본질이 마음을 헤아리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마음 헤아리기란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의 표현과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고 원하는지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능력이다. 다시 말해 타인의 행위나 표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바탕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느냐를 말한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사람은 타인의 마음에 관심이 없다. 마음 헤아리기는 물론이거니와 눈맞춤조차 하지 않는다. 망상 장애를 보자. 피해망상 환자는 객관적 근거도 없이 상대가 자신을 미행하거나 해코지한다고 믿는다. 근거는 오로지 자신의 느낌이다. 심각한 마음 헤아리기 오류다. 인격장애도 마찬가지다. 경계선 인격장애나 자기애성 인격장애 환자들은 멋대로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을 왜곡해서 판단하고 자신의 의도대로 조종한다. 다툼 뒤에 말을 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너는 지금 속으로 나를 비웃고 있지? 라는 식으로 상대의 마음을 멋대로 단정하고 그걸 인정할 때까지 괴롭힌다. 신경증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모든 일을 자신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의미 없는 작은 단어까지도 놓치지 않고 그 안에서 상대의 의도를 읽어내려고 한다.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마인스와 찰스 퍼니휴는 마음 헤아리기 양육을 강조한다. 마음 헤아리기 양육의 핵심은 갓난아이에게도 마음이 있다에서 시작한다. 다시 말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의미 있는 말을 할 수 없는 아이라고 해도 부모와 다른 개별적 마음이 존재함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말 못하는 아이의 행동이나 표정에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 바탕에 있는 감정, 욕구, 흥미에 관심을 기울인다. 자녀의 몸짓과 표정과 행동을 의사소통 신호로 보고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하느냐, 무엇을 하며 아이와 시간을 보내느냐 보다 양육자가 아이의 마음을 얼마나 염두에 두느냐가 안정 애착의 핵심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관심이 마음을 헤아리는 적절한 대화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아이의 눈빛, 표정, 몸짓을 보며 이게 뭔지 알아? 이건 공이라고 해. 심심하지 않아? 뭘 하고 싶어? 무슨 생각해? 속상하구나. 모빌이 손에 안 닿아? 등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아이의 마음에 말을 걸어줘야 할까?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대화 상대로 대하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닐까? 마인스와 퍼니휴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오히려 아이 마음에 말 걸기는 태어날 때부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연구에 따르면 엄마가 아이의 옹알거림에 의미를 부여하면 아이가 안정 애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부모가 일찍부터 아이를 자기만의 마음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파악해서 이를 적절한 말로 표현해 줄 때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잘 성장하는 것이다. 갓난아이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인식하지 못한다. 갓난아이는 쾌와 불쾌만 느끼는 채 세상에 태어난다. 신체적 자기만 있을 뿐 심리적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배고픔과 배부름이라는 쾌와 불쾌의 감각 경험을 웃음과 울음, 미소와 찡그림 등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드러낼 뿐이다. 신체적 자기에서 심리적 자기가 분화되려면 양육자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 양육자는 아이의 비언어적인 표현을 보면서 아이의 내적 상태를 인식하고 아이의 신체적 경험을 심리적 경험으로 변화시켜준다. 다시 말해, 아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언어화해서 표현해주고 의미를 부여해준다. 이와 같은 부모와 아이의 상호작용은 사실 태내에서부터 시작된다. 임신한 지 몇 개월이 지나면 아이도 엄마가 듣는 음악에 반응한다. 출생 이후에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부모는 아이의 표정과 소리와 몸짓을 통해 아이의 내적 상태가 어떤지를 헤아리고 그에 걸맞은 이름을 붙여주는데 이를 미러링이라고 한다. 졸립구나. 심심한가 보네. 배고프지? 놀랐구나. 괜찮아. 장난감이 신기해? 등 아이의 내적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심리적 언어로 반영해 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자신의 내적 경험을 이해하게 되고 심리적 자기가 점점 발달한다. 적절한 헤아림을 받고 자라면 이후에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마음 또한 헤아릴 수 있다. 부모의 언어가 아이의 언어가 되고 부모의 헤아림이 아이의 헤아림이 되는 것이다. 매사추세츠 대학교의 에드워드 트로닉 박사는 1980년대 무표정 실험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엄마와 아이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주고받는다. 그러다가 연구원의 안내에 따라 엄마는 뒤를 돌아본 다음 갑자기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가만히 있는다. 아이는 즉시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눈치채고 혼란스러워한다. 엄마의 반응을 끌어내려고 미소를 짓고 다른 물체를 가리키며 관심을 끌려고 하고 몸을 기울여 엄마를 만지려고 한다. 하지만 엄마가 계속해서 무표정하게 앉아 있으면 아이의 스트레스는 어느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아이는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며 괴로워하다가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 무존재감이란 자신에게 반응이 없거나 자신을 귀찮아하거나 버거워하는 애착 대상을 보며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원초적 수치심이다. 이 실험에서 눈에 띄는 것은 어떻게든 엄마의 반응을 끌어내려는 아이의 행동이다. 아이는 온몸으로 엄마의 관심을 끌려고 애쓴다. 이렇게 미러링을 받지 못한 아이들에게서는 역 미러링이 나타날 수 있다. 역 미러링이란 부모가 아이의 신호와 파장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가 부모의 신호와 파장에 자신을 맞추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억지로 웃어 보이고 계속 눈치를 보며 부모가 편해하는 쪽으로 행동하고 불편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등 부모에게 자신을 맞춘다. 심지어 부모를 안아주고 토닥여주는 위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역할이 뒤집힌 것이다. 아동기의 역 미러링은 성인기 인간관계에서 그대로 재현되기 쉽다. 정작 자신의 감정과 욕구는 잘 알지 못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상대의 마음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건강한 어른의 관계는 수평성과 상호성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건강하지 못한 어른의 관계는 늘 균형이 깨져 있다. 자신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상대의 마음만 헤아리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 경우도 있다. 좋은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과 인내로 발달하지 않는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때 서로에게 좋은 관계가 된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듯 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마음 헤아리기다. 우리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그 안에 담긴 의도와 감정을 읽어내고 해석하고 판단한다. 무의식적이고 자동으로 일어나는 마음 읽기다. 우리는 일상의 관계에서 수시로 마음 읽기를 한다. 이러한 마음 읽기는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우리는 그 점을 잘 모르고 인정도 하지 않는다. 친구가 대화 중에 시계를 보면 무슨 바쁜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 인간관계 경험이 많았던 이들은 나랑 같이 있기 싫다고 표를 내나? 하는 생각이 바로 떠오르는 것이다. 마음 읽기만 비대하게 발달되어 있으면 눈치와 짐작으로만 인간관계를 하게 된다. 자동으로 떠오르는 자신의 생각, 느낌, 판단을 바로 사실화시키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융합이라고 표현한다. 문제는 심리적 융합에 따른 속단이 대개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흔한 부정적 심리 도식은 나는 참 별로야.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 사람들을 믿을 수 없어.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특별해. 등이다. 실제 관계를 망치는 것은 자동으로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그것들을 사실로 단정짓는 심리적 융합이다. 그러므로 건강한 관계에는 속단에 빠지는 마음 읽기에 거리를 두고 생각을 생각으로, 느낌을 느낌으로
판단을 판단으로 바라보는 자기 관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호모 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사람을 뜻한다. 그렇다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무슨 뜻일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일까? 인간의 마음이 동물의 마음과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마음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를 살펴보는 또 하나의 마음이 있다. 동물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만 있는 그 정신 기능이 바로 마음을 관찰하는 마음이다. 그렇기에 인간은 성찰하고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다. 인간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다. 인간 관계에서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에서 한 걸음 물러나 관찰할 때 우리 관계는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 마음 헤아리기 언어의 기본은 간단하다. 자신과 상대의 마음에 대해 궁금함을 담아 질문하는 것이다. 나 자신에게 왜 화가 났어? 뭐가 불안해? 라고 묻는 것이 자기에 대한 마음 헤아리기다. 상대방에게 왜 울어? 또는 왜 웃어? 라고 묻는 것도 마음 헤아리기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다. 말에 궁금함이 담겨 있고 부드러워야 한다. 판단의 언어는 딱딱하고 차갑고 닫혀 있다. 헤아림의 언어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열려 있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그렇게 느껴야 한다. 마음 헤아리기가 발달하면 말투도 달라진다. 남녀 간의 사랑에도 식품처럼 유통기한이 있을까? 사랑에 관해 수많은 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사랑 역시 유통기한이 있다는 이야기가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여러 학자가 내린 결론은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다.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일컬어지는 도파민, 페닐에틸아민 같은 물질들의 분비가 사랑에 빠지고 18에서 30개월이 지나면 현격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해 학자들이 말하는 사랑의 유통기한은 열정의 유통기한이다. 쉽게 말해 연애 감정이 지속되는 기간이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이 사랑하는 이들은 뭐가 다를까? 사회심리학자 아서 아론은 두 사람이 관계 안에서 서로 발전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아론은 좋은 관계의 본질이 상호 확장, 곧 서로 성장하는 관계라고 본다. 마음 헤아리기는 성찰적 공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 헤아리기는 사랑을 상호 성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된다. 미켈란젤로가 원석을 다듬어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듯 우리는 사랑을 통해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간다. 마음 헤아리기가 작동하는 사랑은 건강한 사랑이며 이를 가리켜 사랑의 미켈란젤로 효과라고 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간다고 느낄 때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활력도 커진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저절로 이루어지지도 모든 커플에게서 나타나지도 않았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었다. 두 사람이 서로 상대의 삶과 이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지해 줄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바꿔 말하면 마음 헤아리기 능력을 갖춰야 가능한 일이다. 건강한 사랑은 상대를 자기 욕망의 충족 대상이 아니라 고유한 꿈과 욕망을 가진 개별적인 존재로 바라본다. 그리고
그 꿈과 욕망을 알고 싶어하고 이를 펼쳐낼 수 있도록 자극이 되어준다. 얼마 전에 아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놀란 적이 있다. 영어를 잘하는 친구를 가리켜 재능충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국가인권위원회가 2021년 9월 발표한 온라인 혐오 표현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80%가 온라인 혐오 표현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다. 전염병처럼 혐오가 창궐하고 있는 것이다. 혐오는 관계에서 가장 강렬하고 극단적인 감정이다. 혐오는 상대에 대한 이해나 애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감정이다. 상대를 나쁘고 추악하고 더럽고 형편없는 대상으로 보기에 절대 상종할 수 없다고 느낀다. 혐오는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가장 파괴적인 감정이다. 기성세대는 청년세대를 보며 이기적이다,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청년은 기성세대를 꼰대로 여긴다. 기성세대는 꼰대 소리를 들을까봐 할 말을 못하고 청년세대는 말해봤자 듣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에 말문을 닫는다. 세대 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00분 토론식의 논쟁으로는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당신들이 틀렸다 라는 이야기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논쟁이 아니라 다른 세대의 문화와 성장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대와 상대의 문화를 모른다. 1950년대 사회심리학자 고든 올퍼트는 접촉 가설을 제안했다. 적대적인 관계에서도 일상에서 접촉을 늘리면 편견이 줄어들고 갈등이 약화된다는 가정이다. 혐오 없는 삶을 지은 독일 저널리스트 바스티안 베르브너는 접촉을 강조한다. 그는 어떤 사람을 진짜 알게 되면 더는 그를 증오하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난민이나 동성애자 혹은 정치적 반대 진영을 혐오하다가 막상 그 사람과 이웃이 되고 접촉이 늘어나면 혐오 감정이 누그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와 다른 의견이나 배경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가 접하는 세계는 점점 협소해지고 있다. 미워하고 혐오하는 겉모습의 밑바닥에는 여전히 상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가 있다. 5살 이하의 아이는 인지 발달의 한계로 인해 모든 것을 1인칭 관점으로만 보기에 마음 헤아리기를 할 수 없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상대도 좋아하고 자신이 경험한 것은 상대도 경험했다고 생각한다. 이맘때의 아이들끼리는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쉴 새 없이 혼잣말을 하고 있다. 대화가 아니라 상호 독백인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갈등을 풀어가는 모습도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나는 우리 사회가 상호 독백의 사회에서 벗어나 대화다운 대화가 가능한 사회, 서로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요즘 마음이 어때요? 라고 묻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가 되면 좋겠다. 마음 헤아리기에는 크게 3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상대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둘째, 상대의 마음을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셋째, 상대의 마음을 물어보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여행을 갔는데 죽은 가족의 시신을 토막내어서 들판에 던지는 사람을 보았다고 해보자. 당신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일 것이다. 그러나 여행지가 우리나라나 서양이 아니라
티베트의 시골 마을이었다면? 처음에는 좀 놀라더라도 왜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 의식이 조장이라는 풍습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인간의 행동은 생각 이상으로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당신이 다른 문화권에서 태어나 자랐다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코란을 암송하고 있을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날 때마다 볼키스를 할 수도 있다. 다른 문화권을 예로 들 필요도 없이 시간만 거슬러 태어났어도 당신의 생각과 행동은 지금과 엄청 다를 것이다. 당신이 100여 년 전에 태어났다면 출생신분에 따른 차별은 당연하고 부모님이 주신 머리카락은 절대 잘라서는 안 된다고 여길 것이다. 이렇듯 유전적으로 똑같은 사람도 어떤 문화에서 살아왔느냐에 따라 정신구조가 크게 달라진다. 상대의 말과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왜 그럴까? 라고 궁금해하지 않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라며 어이없어하거나 화를 낸다. 자신의 문화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우열을 판단하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하려는 태도가 문화 상대주의다. 이제는 이것을 개인에게도 적용해야 할 때다. 개인화 시대에 한 사람은 곧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이다. 마음 헤아리기의 반대는 마음 헤아리지 않기, 자기 중심성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르시시스트가 자주 언급되는 것은 그만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중심적이다. 이것을 인정하느냐 여부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자기중심성은 아이들일수록 심하다. 아이들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며 모든 것의 기준이고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긴다. 자신과 상대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아예 염두에 두지 못한다. 예를 들어 엄마에게 줄 선물을 고르라고 하면 자신이 가장 받고 싶은 것을 고른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성숙한 인간의 핵심 특징은 무엇일까? 상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상대의 처지를 헤아릴 줄 아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리켜 조망수용이라고 한다. 1인칭 관점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입장, 관점, 감정 등을 추론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성인 발달에 관한 여러 이론에서 개인적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는 높은 수준의 심리 발달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본다. 그에 비해 정신적으로 미숙하다는 것은 자신의 관점에만 빠져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의 중심이 자신이다. 이들은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잘 알 거라고 착각한다. 자신이 무엇을 주든 상대는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여기고 자신이 요청하면 상대는 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역지사지를 할 수 있으려면 자신의 관점과 상대의 관점을 분리해야 한다. 마음 헤아리기는 상대와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리되는 것이다. 자신의 판단과 관점을 억제할 수 있어야 비로소 상대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다. 오래전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미국의 한 소도시에서 일어난 은행 강도 사건이다. 권총을 든 은행 강도가 창구 여직원에게 다가가 총을 겨누며 1,000만 원 내놔라고 고함을 쳤다. 직원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강도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건넨 것이다. 1,000만 원은 왜요? 강도가 좀 어리숙했을까? 직원이 묻는 말에 그만 자신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만다.
귀 기울여 듣던 직원은 강도에게 우리 은행에서 도울 방법을 알아보겠다며 자리에 앉으라고 권유했다. 그러는 사이에 옆자리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서 이 강도는 붙잡혔다. 마음을 헤아리기 위한 적극적 질문에는 능동성, 호기심, 부드러움, 이 세 가지가 담겨야 한다. 의견이 다르고 상대가 이해되지 않을 때 호기심을 담아 부드럽게 질문하는 것이다. 상대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먼저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자. 왜 저렇게 표현하고 행동할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관계에서 정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물질일까? 보호일까? 편안함일까? 아니면 인정이나 칭찬일까? 물론 그것도 맞다. 하지만 가장 원하는 것은 관심일지도 모른다. 그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순수한 관심을 바라는 것이다. 관심의 최고 단계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순수한 관심이다. 관심이 가면 알고 싶어진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순수한 관심을 받는 것이 바로 관계의 행복이다. 사랑은 뜨거운 관심이다.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관심이다. 서로에 대한 작은 관심이 꾸준히 오고 간다면 사랑의 온도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온종일 상대를 생각하고 궁금해하지 않아도 된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재회하는 잠깐 동안이라도 상대에게 온전한 관심을 기울이면 된다.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오늘 어떻게 시간을 보냈고 지금 마음이 어떤지 궁금해하는 것이다. 오늘 뭐 했어? 그것이 바로 일상의 마음 헤아리기다. 말하지 않으면 귀신도 모른다는 말을 되새기고 불편하거나 서운한 점이 있으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단,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며 차분하고 정중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갈등을 풀어내는 능력이고 그 능력의 핵심은 마음을 헤아리는 대화를 할 수 있느냐다. 이해와 동의는 다르다. 이해는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 받아주는 것이다. 동의는 뜻이 같거나 상대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 진료실에서는 망상이나 환각에 빠진 환자들을 만나기도 한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될 때도 있다. 이들은 TV에서 내 이야기를 한다라거나 해외 정보기관으로부터 해킹을 당해서 24시간 감시당하고 있다라는 둥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다. 그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봐야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망상이나 환각은 논리나 비판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선뜻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느낀다면 정말 의아하고 불안할 것 같네요.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동의하지는 않아도 그에 따른 감정에는 공감해 주는 것이다. 인간관계도 다르지 않다. 상대의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는 있다. 동의하지 않아도 감정을 인정해 줄 수 있다면 두 마음의 접점을 만들 수 있다. 교통사고의 100% 일방과실이 드문 것처럼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역시 대부분은 쌍방과실이다. 내가 운전을 조심한다면 모든 교통사고를 예방하지는 못해도 꽤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모든 관계에는 기울기가 있다. 이상적으로는 서로를 똑같이 위하는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가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양방 중 어느 한쪽으로 관계가 기울어 있다. 어느 한쪽이 상대를 더 좋아하고 위해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 관계의 기울기를 감수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각자의 한계 안에서 관계 기울기의 불균형을 감지하고 이를 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참고 또 참다가 결국 폭발하거나 단절하기 쉽다. 나는 인간을 되어감, 비커밍의 존재로 본다.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되어갈 뿐이다. 좋은 관계 역시 만들어가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연습이다. 마음 읽기 습관에서 벗어나 마음 헤아리기 연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의식적인 반복으로 습관적인 반복을 넘어설 수 있다. 끝으로 철학자 페터 슬로터다이크의 말을 더하며 이 책을 마무리한다. 인간은 반복하는, 더 정확히 말하면 연습하는 생명체다. 더 정확히는 연습하지 않을 수 없는 생명체다. 지금까지 관계의 언어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저자의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사람이라는 말은 동물적 존재로서의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고, 인간이라는 말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자로 보면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 혹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는 사회라는 뜻입니다. 사회성이 없고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사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사회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협력과 대화입니다. 죽자사자 싸우기만 해서는 함께하는 사회를 이룰 수는 없겠죠.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개별성입니다. 우리는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릅니다. 심지어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자란 형제 자매들도 다 제각각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사회에서 만나는 타인이 나와 다른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는 나의 기준과 기대와 가치관, 그리고 나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고 불만스러워합니다. 철저한 자기중심성이죠. 자기중심성은 한 개체로서의 인간에게 꼭 필요한 성품이지만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책의 핵심 개념은 마음 헤아리기입니다. 타인의 감정과 동기와 욕구에 관심을 두고 질문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갈등을 성숙하게 해소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다는 대화의 3가지 규칙이 생각납니다.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사실인가, 필요한가, 친절한가, 이 3가지 필터에 걸러서 남는 말만 하라는 것이죠. 저도 이 연습을 한동안 해봤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성질 급한 한국인들의 대화에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데 이 3가지 필터를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타이밍을 놓치고 어버버 할 때가 많죠. 좋은 말을 하려면, 그리고 신중하게 말을 하려면 말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과연 타인을 헤아릴 마음이 있는가? 상대를 기꺼이 알아봐 줄 의지가 있는가? 상대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외톨이를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쩌다 보니 외톨이로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원치 않지만 어쩌다 보니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개별성과 사회성의 충돌이고 개성과 집단성의 조화의 문제겠죠. 어떤 경우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겐 선택의 권리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평생을 돌아보면 인간관계는 나와 남이 원하는 것이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50을 원하고 또 50을 줄 용의가 있을 때 어떤 상대는 제게 30을 원하고 또 30을 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상대가 원치도 않는 20을 준 것이고 그러면서도 그 20만큼 돌려주기를 기대하는데 상대는 원치도 않은 선물을 받은 것이니 20을 굳이 저에게 돌려줄 용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서운하겠죠. 반대로 나는 상대에게 100을 원하고 또 100을 줄 용의가 있는데 어떤 상대는 제게 300을 원하고 또 300을 기꺼이 제게 줄 용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상대는 제가 원치 않는 200을 주고서는 자신이 바라는 추가적인 200도 제가 자신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는 이러한 기대와 소망의 불일치를 평화롭게 균형 잡힌 관계로 만들어가는 조화의 능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늘 서운하겠죠. 내가 늘 베풀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서운한 게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100을 줄 용의가 있고 100을 받고 싶어 할 때 똑같이 나에게 100을 줄 용의가 있고 자신도 저에게서 100을 받으면 충분히 만족하는 그런 관계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30이니 100이니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하게 보자면 0부터 무한대 사이의 임의의 수를 A와 B 두 사람이 하나씩 골랐을 때 그것이 정확하게 일치할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모두 원하고 바라는 것, 주고 싶고 줄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 다름, 그 다양성 덕분에 이 세계는 공진화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성숙해집니다. 우리를 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이 다름이라는 것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내용에 비해서 상당히 마일드합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와 같이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더라면 이 책도 아마 상당한 베스트셀러가 되었겠죠. 아무튼 책 내용이 상당히 좋은데 제목이 좀 약해서 아쉽습니다. 이 책의 뒷표지에는 관계에서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나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자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를 생각에 대해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해석합니다. 동물은 본능밖에 없지만 혹은 아주 간단한 사고를 할 줄 알지만 인간은 복잡한 사고를 할 줄 알며 그 사고에 대한 사고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존재, 나의 현재 생각과 감정과 욕구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성찰의 존재 인간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죽습니다. 초은 김승호 선생님은 자신의 저서에서 인간은 대략 50세가 되면 성장하기를 멈추고 그저 속물로 살아가기를 선택한다고 통렬하게 지적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멋있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현명해지는 사람은 얼마나 멋진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관계도 그처럼 상호 성숙과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언덕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감정과 욕구와 동기를 성찰하고 알아봐 주자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독심술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는 능력은 틀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머리로 마음을 파악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마음을 파악하려고 한다면 성공률은 높아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마음의 힘이고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할 줄 아는 고유의 능력이죠. 제 명상 선생님은 가장 바람직한 인간 관계에 대해서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사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온갖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어와 표정과 상황의 벽을 넘어서 맥락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통하며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이는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왕 사람으로 태어난 김에 최고의 인간, 가장 성숙한 인간, 가장 아름다운 인간에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아름다운 인간을 만듭니다. 서로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인간 사회가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